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 제1의 세도가 최정승 대감에게는 금지오 겸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이 막내딸이 나이 20에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요. 이게 웬걸 혼인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서방이 돌림병으로 죽고 말았지요. 하여 막내딸을 끔찍이도 아꼈던 최대감은 딸을 친정으로 불러 1년간 자숙을 시킨 뒤 얼른 재가를 시켰답니다. 헌데 이게 무슨 병고일까요? 시집간 첫날 밤 서방이란 작자가 술을 너무 들이키는 바람에 급사를 했지 뭡니까? 졸지에 서방을 2번이나 잃은 막내딸은 친정으로 쫓겨나고 말았지요. 그렇게 과부가 된 새색시는 백엔잎을 눈물로 적셨답니다. 어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무슨 기구한 팔자란 말이냐? 허나 의지의 최대감은 기어코 3번째 신랑을 물색했습니다. 바로 남봉꾼으로 소문난 구례의 사또 박윤수였지요. 아비 눈에 마음에 드는 사내는 아니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서방을 2번이나 잡아먹은 여인이라고 다들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니 한양 양반가에서는 도무지 남편감을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여 최대감 입장에서도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일개 지방 현령이 어찌 내 부탁을 거절하겠는가? 거기다 내 사위가 된다는 것이 어디 보통 행운이란 말인가? 최대감은 박사또를 어르고 달래서 기어코 딸과 혼인을 시켰답니다. 그리하여 졸지에 3번이나 시집을 가게 된 막내딸은 구례로 가는 가마에 실려 박사또에게 보내졌지요. 그렇게 막내딸은 구례의 사또의 안방마님이 되었답니다. 헌데 문제는 그 뒤였지요. 아니 박사또 이 새가슴 양반이 도통 안방마님과 합방을 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에휴, 정승 눈치가 무서워 데려오긴 했다만 동침은 다른 문제로다. 괜히 건드렸다가 횡액이라도 당하면 어쩌누? 하여 박사또는 혼례를 치른 이후에도 안방마님은 거들떠도 안 보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이면 밤마다 구례의 기생집을 순례하니 집에 들어오는 날이 사흘의 하루가 될까 말까였답니다. 그렇게 박사또가 미인들을 옆에 끼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동안 이 안방마님은 애꿎은 허벅지만 찌르며 날밤을 새고 있었지요. 그러기를 한 해, 2해, 어느덧 3번째 해가 저물어 3년이 되었습니다. 안방마님의 나이도 슬슬 30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억울하구나. 힘들게 시집을 왔는데 서방을 2번이나 잡아먹은 여인네라며 무시를 당하는구나.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 나이에 생거부 신세란 말인가. 안방마님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가슴을 쳤습니다. 사실 안방마님의 미모는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지요. 농익은 과일처럼 향기로운 마님의 미모는 절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헌데 그러면 뭐합니까? 서방이 돌아보지를 않는데. 외로움에 사무친 마님은 자꾸만 신경이 거칠어졌습니다. 홀로 늙어간다는 생각이 마님의 폐악질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답니다. 아니,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게으름을 피우느냐. 어서 일들 나가지 못하겠나. 덕택의 애꿎은 머슴들만 쥐잡듯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잠시라도 숨을 돌리려고 하면 안방마님이 득달같이 달려드니 허리 한번 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지요. 그리하여 사또 집안 머슴들은 마님의 등살에 모시겨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하였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계집종 개순이가 와서 하는 말이 머슴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마님, 집안 머슴들이 죄다 나가불었구먼요. 장작 팔 사람도 없는데 어쩌지요. 뭐시? 잔소리 좀 했더니 그걸 못 참고 기어나가? 이런 참을성이라곤 약에 쓸 데도 없는 것들 같으니. 마님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제깟 것들이 나가면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고. 아래 것들이야 다시 뽑으면 되는 게 아니냐. 안방마님은 콧방귀를 끼면서 새로 머슴을 모았습니다. 헌데 아무리 기다려도 머슴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지요. 문 앞이 아주 파리만 날렸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님에 들어온 성질이 이미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버렸으니까요. 큰일이구나.
이러다간 물도 못 길어먹게 생겼어. 평생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마님인지라 슬슬 몸이 달았지요. 하인이 없으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마님이 자기 손으로 뭘 하려니 눈앞이 아득했지요. 하여 안방 마님은 하루가 다르게 황폐해지는 집안을 지켜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구려. 여기 머슴을 뽑는다고 하지 않았어? 한 사내가 사또집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이 아주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잘생긴 사내였답니다. 사내는 자기 이름이 덕팔이라며 이 집에서 머슴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흥, 이 집 머슴들은 야단 몇 번 쳤더니 꼬리를 말고 나가버렸다네. 자네도 그렇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는가? 마님은 너무나도 기뻤지만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겁부터 주었지요. 헌데 이 덕팔이라는 사내 배심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전 그런 쭉정이 같은 것들과는 다릅니다요. 세경만 제대로 챙겨주시면 몸이 부서져라 일하겠습니다요. 오히려 씩 웃더니만 가슴을 탕탕 치며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호쾌함이 마음에 든 마님은 두말 않고 덕팔이를 집에 들였습니다. 이 덕팔이는 허우대만 멀쩡한 것이 아니라 힘도 장사였답니다. 하여 아무리 힘든 일도 척척 손쉽게 해치우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마님도 점점 덕팔이가 마음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덕팔이 그것 반신반의했는데 아주 물건이로고. 덕분에 집안 살림이 몰라보게 나아졌구나. 거기다 어찌나 명랑한지 아무리 힘들어도 웃는 낯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멋진 사내였지요. 마님이 짜증을 내도 덕팔이는 싱글싱글 웃으며 받아내니 마님도 점점 덕팔이가 좋아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을 오전에 다 끝낸 덕팔이가 점심을 먹자마자 곧바로 방에서 낮잠을 청했습니다. 어휴, 오늘따라 날이 무척 덥구나. 에라이, 이건 좀 걷어올리자. 날이 하도 무더워서 문도 열고 웃도리도 걷어붙였지요. 그런데도 더운지 그만 잠결에 바지까지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님이 덕팔이에게 뭘 좀 시킬 일이 있었지요. 덕팔아, 방에 있느냐? 헌데 마님이 불러도 덕팔이 그것이 대꾸를 안 하는 것이었죠. 아니, 너 왜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것이야. 덕팔아, 답답했던 마님은 더 참지 못하고 덕팔이 방에 들어가고 말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덕팔이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대자로 뻗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코를 고는 것이 잠이 든 것 같았지요. 기겁한 마님은 얼굴이 새빨개졌답니다. 그리고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나갔지요. 에고 망측해라. 이게 무슨 일이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간신히 정신을 차린 마님은 냉수 한 그릇을 벌컥벌컥 들이켰지요. 그런데 언뜻 마주친 덕팔이의 물건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기세 좋게 솟은 것이 크기가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무슨 기둥을 세워놓은 것 같더니만. 마님은 덕팔이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3년째 생과부 신세인 마님인지라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물건을 보고 말았으니까요. 마음이 설레어서 도저히 잊히지가 않았지요. 마침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 살짝 한번 보고 와도 괜찮겠지. 몇 번이나 망설이던 마님은 결국 덕팔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 앞에 선 마님은 심장이 너무 뛰어 금방이라도 입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어째 숨도 잘 안 쉬어지고요. 마님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덕팔이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답니다. 여혹시 나무기둥이 눈에 들어왔지요. 아니 원세상에 저게 정령 사람의 것이란 말인가. 이렇게 보고도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구만. 마님은 입을 떡 벌리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헌데 저 큰 걸로 어떻게 일을 치른담. 몸이 성할까 모르겠네 정말. 한참을 그러고 있던 마님은 바깥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자 후다닥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잠시 미쳤나 보다. 머슴방을 멋대로 엿보다니 내가 미쳤지 정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진 마님은 아까 본 것을 잊으려 애를 썼지요.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그날 마님은 도통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덕파리의 것이 떠오르니 도통 잘 수가 없었지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마님은 눈이 벌게져서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안 되겠다. 오늘은 동네 아낙네들이랑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야겠어. 하여 마님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공진사댁 부인과 함께 가까운 사찰로 마시를 나갔지요. 아미타불 불공을 들이면 마음의 번뇌가 사라질 것이외다. 바람도 쐬고 큰 스님 설법도 들으니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점심 공양 무렵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대웅전 바깥에서 스님들이 종을 울렸답니다. 그런데 안방마님은 나무기둥으로 종을 치는 걸 보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주 아래가 시큰거렸지요. 에그머니나, 저게 뭐야? 뭐긴 뭐예요? 종대로 종을 치는데요. 왜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세요? 아, 아니요. 잠시 덕파리가 떠올라서. 네, 덕파리가 떠올라요? 말이 헛나온 마님은 기겁을 했지요. 해서 얼른 둘러대고는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공진사댁 부인이 불렀지만 마님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답니다. 한달음에 집에 도착했는데 마침 덕파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님. 마실은 잘 댕겨오셨습니까요? 덕파리? 아이고, 어서 비켜라. 예, 뭐라고쇼? 덕파리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간 마님은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었나 보다. 집에서도 덕파리, 나가서도 덕파리. 왜 자꾸 덕파리가 눈에 아른거리냔 말이야. 그러다 보니 마님은 점점 참는 게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덕파리가 맴돌았으니까요. 고민하다 못해 마님은 결국 덕파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오늘은 다른 일 집어치우고 장터에 다녀와야 한다. 가서 무명천 세필이랑 명주실 5패만 사오거라. 가는 김에 술도 한잔하고 오고. 알겠습니다요. 잊지 말거라. 돌아오면 꼭 나를 깨워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덕파리는 읍내에 갔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지요. 술 한 잔 걸친 덕파리는 명령대로 마님을 깨우러 갔습니다. 마님, 지 덕파리입니다요. 말씀대로 장터에 댕겨왔습니다요. 헌데 마님은 도통 일어나지를 않았지요. 마님, 그만 일어나시지요. 하여 덕파리는 마님을 흔들어 깨워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님은 눈을 뜨지 않았지요. 덕파리가 가만히 뜯어보니 마님은 속고 차림으로 아주 곤히 자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호롱불 아래에 뽀얀 마님의 살결이 너무나도 희고 고와 보였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쩜 이리 곱단 말인가. 그 깨끗한 것을 본 덕파리는 심장이 쿵쿵쿵 뛰는 것이었죠. 꼭 마치 온몸의 피가 한 곳으로 쏠리는 것 같았답니다. 거기다 술까지 한 잔 걸쳤으니 자제력이 금세 다 날아가 버렸지요. 결국 덕파리는 에라 모르겠다. 마님 위로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짐승으로 돌변한 덕파리와 함께 밤이 깊도록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어이구, 대체 어쩌자고 이를 버렸는가. 퍼뜩 정신이 든 덕파리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도저히 오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 셋을 만나고도 이 좋은 걸 여태 몰랐다니. 지금껏 내 인생이 뭐였단 말인가. 그날 이후 마님은 덕파리만 봐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자꾸만 그날 일이 떠올랐으니까요. 헌데 이 야속한 덕파리는 요새 마님을 슬슬 피해 다니는 것 같았지요. 아니 덕파리 이 무정한 것은 그날 일을 싹 다 잊기라도 한 건가? 왜 자꾸 날 피하는 것이야. 이미 온 마음이 덕파리에게 쏠린 마님은 도저히 이대로 잊을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다시 한번 덕파리와 있을 방법을 몰두하였답니다. 그날 저녁 마님은 덕파리가 오기 전에 아무도 몰래 덕파리 방에 술상을 차려두었지요. 응? 이게 웬 술상이냐?
히히 땡 잡았구나. 덕파리는 의심도 않고 술부터 들이켰지요. 그렇게 신나게 먹고 마신 덕파리는 문득 소피를 보러 측간으로 향했답니다. 헌데 측간에 다녀오니 툇마루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마님이 입던 치마 저고리였지요. 기겁한 덕파리는 얼른 옷을 주워 안방으로 찾아갔지요. 마님, 옷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요. 헌데 아무리 불러도 마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안방문을 열어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뭔 일이랍니까? 마님이 실오라기도 하나 없이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덕파리는 또다시 짐승으로 돌변하고 말았지요. 덕파리가 돌아가자 마님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어째 덕파리랑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것 같구나. 그리하여 마님은 밤이 외로울 때마다 덕파리 방에 술상을 받답니다. 그리고 툇마루에 치마를 두면 덕파리는 어김없이 짐승으로 변하는 것이었죠. 마님에겐 그야말로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답니다. 헌데 날이 갈수록 덕파리의 얼굴이 자꾸만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 지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요. 뭔데 그렇게 무게를 다 잡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지가 사실 마님에게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요. 그동안 기억이 없는 척했던 걸 고백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마님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자 덕파리는 힘들게 입을 열었지요. 지는 사실 큰 도적단의 일원입니다요. 이 집에 온 것도 미리 사전 조사를 하려고 온 것입니다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덕파리가 도적이라니요. 거기다 이 집을 털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니요. 마님은 처음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눈만 깜박깜박했답니다. 헌데 덕파리의 기색이 도저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지요. 마침내 마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널 믿고 몸도 주고 마음도 줬는데 나한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마님은 덕파리의 가슴을 치며 엉엉 울었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래도 마님이 저한테 이리도 잘해주시니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요. 나가거라.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관아의 고발은 하지 않을 것이니 내 눈앞에서 썩 꺼지란 말이다. 네, 마님. 그럼 행복하시고 또 만수무강하십시오. 덕파리는 큰 절을 올리고는 집을 나왔답니다. 돌아서는 덕파리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그러나 지켜보던 마님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렇게 덕파리가 가버리자 마님은 사또의 방을 찾았습니다. 마침 사또는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왔던 것이지요. 무슨 일이시오, 부인? 부인이 내 방을 다 찾고. 큰일입니다. 도적대가 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군요. 그 말을 누구에게 들었소? 덕파리가 말해주었습니다. 덕파리가? 어째 사또는 비웃음만 흘렸답니다. 부인, 나한테 중요한 것은 쏙 빼고 말을 하는구만. 네, 중요한 것을 빼다니요. 부인과 덕파리가 무슨 사이인지 왜 말을 못하나? 사또의 말에 마님은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이미 사또는 둘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마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지요. 난 이미 알고 있었다오. 둘이 내 눈을 피해 뭔 짓을 하는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들통날 것 같으니 도적대가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해.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제 말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또. 듣기 싫소. 그대 아버님이 정승대감만 아니었으면 내 벌써 그대를 내쳤을 것이오. 귀띔을 하려다가 욕만 잔뜩 얻어먹은 마님은 황망한 얼굴로 사또의 방을 나왔지요. 화가 단단히 난 사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도적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보다도 덕파리와의 일을 들켰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사실 이 집에는 개순이라는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한때 사또의 총애를 받았지만 이제는 질려서 버려진 여인이었지요. 헌데 이 개순이가 남몰래 덕파리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팔이 이 야속한 것이 좋다는 날 냅두고 대신 마님을 넘봐. 두고 보아라.
이 연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덕파리가 자기 대신 마님하고만 알콩달콩 지내니 자연 가슴속에 앙심이 생겼습니다. 시커먼 감정이 무럭무럭 솟은 개순이는 도저히 가만 있을 수가 없었지요. 하여 벌써 보름도 전에 사또에게 마님과 덕파리의 관계를 낱낱이 고해바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감히 내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머슴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로 지내다니. 질투에 눈이 먼 사또는 마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가 없었지요. 하여 욕만 한 바가지 퍼붓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저주다 횡액이다 겁내면서 마님을 멀리했지만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참으로 속 좁은 사또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앞으로는 부인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어. 아주 딴 데 눈도 못 돌리게 단단히 버릇을 고쳐 놓아야지. 사또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며칠이 지났지요. 그동안 마님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답니다. 어딜 가나 개순이 이것이 딱 붙어서 감시하니 숨도 못 쉴 지경이었지요. 허나 정작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큰일이구나. 덕파리가 알려준 날짜가 자꾸만 다가오는데 사또는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으시다니.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간은 흘러 어느새 도적대가 작정한 날짜가 되었답니다. 마침 몹시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마항날이 어두워지는데 바깥에서 무수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여기가 고래 사또 집인가? 걔야, 탐관어리답게 아주 으리으리한 곳에서 사는구나. 아니, 누구시오? 누구라고 이름을 대면 네가 알겠느냐? 썩 비키거라. 그래, 어르신들 하는 일에 계집종이 나서서 쓰나. 문짝이 부서지더니 복면을 쓴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덕파리가 말한 도적대였지요. 기겁한 사또가 아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이 집이 구례 사또의 집이라는 걸 모르느냐? 알고 왔지 모르고 왔겠어? 그나저나 한바탕 칼춤을 출까 했는데 어째 지키는 이가 한 놈도 없어이다. 허나 도적대는 낄낄대며 놀릴 뿐이었지요.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지만 수하에 포졸 한 명 없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털리는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했지요. 자, 감 나가는 것은 모조리 털어버려라. 광도 열고 창고도 털어라. 안방도 사랑채도 잘 뒤져보고. 아니, 이놈들이 어딜 올라오느냐?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도적들이 사랑채까지 뒤지니 사또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엔 사또가 숨겨둔 재물이 잔뜩 있었으니까요. 하여 사또는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도적대에게 덤벼들었답니다. 이 사또가 미쳤나? 왜 이리 발작이여? 발작 일으킨 사또에겐 칼이 약이지. 비켜보게. 그러자 도적들은 한 칼에 사또를 베어버렸답니다. 주제도 모르고 덤비던 사또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았지요. 사또가 죽자 집안 하인들은 죄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모래성이 무너지는 꼴이었지요. 저기 계집이 하나 도망간다. 붙잡아라. 내가 간다. 야, 붙잡았다. 도망치던 개순이가 도적에게 붙들리고 말았지요. 머리채를 탁 낚아챈 도적은 그 자리에서 개순이를 희롱했답니다. 개순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야말로 나쁜 여인에게 어울리는 벌이었답니다. 야, 이놈의 집구석에는 없는 것이 없구나. 어서 가져가자. 아니다, 저것도 가져가자. 도적들은 사또 집을 마음껏 뒤지면서 재물을 약탈하였습니다. 희낙낙하던 도적들은 마침내 마님이 있는 안방까지 들어왔답니다. 캬, 이제 보니 사또 부인이 아주 절세기로구만. 아니, 아녀자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그러고도 사내대장부요? 사내대장 보니까 여인을 찾는 게 아니겠나? 마님이 반항을 했지만 사내들 힘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꽁꽁 묶여서는 다른 재물과 함께 수레에 척 실렸습니다. 마님은 졸지에 도적들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요. 멈추시오. 아니, 니놈은 도망친 덕팔이 아니냐? 왜 우리를 가로막느냐? 도적들이 지리산을 오르는데
누군가 가로막는 이가 있었습니다. 한패였던 덕팔이었지요. 허나 창을 든 덕팔이의 태도는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니놈이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 왜? 니 것도 한몫 달라고 하려느냐? 아니요. 내 몫은 필요 없소이다. 그럼 왜 가로막느냐? 거기 마님께 신세진 일이 있어 갚으러 왔소이다. 그러니 마님은 풀어주고 가시오. 흥, 우리가 왜 니 말을 듣겠느냐? 이년은 미색이 출중하여 아주 쓸모가 많아 보인단 말이다. 하는 수 없이 덕팔이는 도적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덕팔이는 혼자였지만 도적들은 줄잡아 수십 명도 넘었지요. 허나 덕팔이의 창솜씨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덤벼드는데도 창 하나로 모조리 무찌르는 것이었죠. 에이, 저놈은 혼자다. 한꺼번에 덤벼들어라. 해치워도 몰려오니 덕팔이는 점점 궁지에 몰렸지요. 한 놈을 쓰러뜨리는데 옆에 놈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덕팔이의 어깨에 길게 상처가 나고 말았지요. 그놈을 쓰러뜨리자 이번엔 반대쪽 팔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덕팔아, 난 괜찮으니 달아나거라. 지켜보던 마님은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마님, 제가 갑니다. 그 순간 덕팔이의 몸이 솟구치더니 마님 옆으로 한다름에 달려왔지요. 얼른 밧줄을 끊어낸 덕팔이는 그대로 창을 던져버리고는 마님을 업었습니다. 저놈이 여자를 데리고 달아난다. 설아, 갈 때 가더라도 여자는 두고 가라. 뒤에서 도적들이 아우성을 쳤지만 덕팔이를 붙잡지는 못하였지요. 그렇게 덕팔이는 마님을 업은 채 더욱 더 깊은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한참을 달려간 덕팔이는 어느 이름 모를 동굴에 들어가고 나서야 마님을 내려놓았지요. 이 상처 좀 보게. 덕팔아, 괜찮으냐? 마님이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요. 만신창이가 된 덕팔이를 보자 마님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답니다. 비록 자기를 배신한 덕팔이였지만 이렇게 돌아와서 상처를 입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지요. 그간 야속했던 마음까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어쩌자고 그랬느냐? 도적이 한둘이 아니던데. 그러다가 네가 죽기라도 하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하, 마님이 절 위해 울어주시는 것을 보니 기쁘기가 한량없습니다요. 여기서 웃음이 나오느냐? 마님 눈에서 눈물을 쏙 빼놓고 웃음이 나오느냔 말이다. 아픈 사람 붙잡고 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마님은 옆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쳤답니다. 그나저나 도적들이 찾고 있으니 큰일이구나. 걱정 마십시오. 이 동굴은 바깥에서 보면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심만 하면 들키지 않을 것입니다요. 그럼 다행이다. 네가 다 나을 때까지는 여기서 숨는 게 좋겠구나. 그리하여 마님과 덕팔이의 동굴 속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다행히도 동굴에는 덕팔이가 숨겨둔 식량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 마님은 바깥의 계곡에 나가서 조심스럽게 물만 떠왔습니다. 그것도 밤이 어두운 다음에만 하니 도적들이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찾아낼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니 어느덧 덕팔이도 걸어다닐 정도로 몸이 나았답니다. 마님, 슬슬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언젠가는 놈들에게 들킬 것이 틀림없습니다요. 그래야지. 헌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마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딜 가나 도적들을 걱정해야 할 판이었지요. 사또가 그렇게 당했으니 구례에 누가 나서서 도적들을 막겠습니까? 마님의 아버님이 한양에서 대단한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내가 왜 아버님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까? 그렇구나. 아버님의 도움을 빌리면 도적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헌데 여기 지리산에서 한양까지는 100리도 넘는 길이었지요. 도적이 들끓고 있는데 어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옆에는 다친 덕팔이까지 있으니 도저히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 이 소식을 전할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요. 덕팔이의 말에 마님은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계획이었으니까요. 헌데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 얌전히 덕팔이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지요.
둘은 야음을 틈타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지리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마님이 부축하고 다리를 다친 덕파리는 창을 의지해 걸음을 옮겼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는데 그만 주위를 수색하던 도적들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들을 잡아라. 덕파리의 창이 번쩍 하더니 막아서는 도적을 쓰러뜨렸습니다. 허나 도적들은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지요. 마님과 덕파리는 그야말로 정신없이 도망쳤답니다. 그렇게 밤새 추격전을 벌이니 어느새 강가까지 내려왔습니다. 마님, 섬진강입니다. 오냐, 네 말대로 여기까지 왔구나. 강폭이 넓은 섬진강에는 나룻배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허나 다들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죠. 저 멀리 도적들이 쫓아오는데 누가 그들의 분노를 사고 싶겠습니까? 우리를 태워줄 필요는 없소이다. 대신 이 비녀를 드릴 테니 배나 한 척 빌려주시오. 어이쿠, 옥비녀가 아니오? 딱 봐도 보통 물건이 아닌데 이걸 주겠다는 것이오. 덕파리가 마님께 받은 옥비녀를 넘겨주자 사공은 조아라 배를 넘겼답니다. 어차피 자기가 몰 것도 아니니 도적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마님, 배가 준비되었습니다. 어서 가시죠. 다른 사공과 이야기를 나누던 마님은 덕파리가 몰고 온 나룻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하여 덕파리는 배에 마님을 태우고는 나룻배를 띄웠지요. 참으로 묘한 이로구나. 이러면 네 다친 다리로도 얼마든지 도망을 칠 수 있을 것이야. 둘을 태운 나룻배가 강을 따라 쭉쭉 멀어졌습니다. 강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도적대는 다른 나룻배를 여러 척 빼앗아 추격을 시작하였지요. 도적들의 배가 물매아미처럼 퍼지니 사뭇 그 기세가 흉흉했답니다. 설아, 잡히면 그대로 물고기밥을 만들어줄 것이다. 뒤에서 도적들이 악다구니를 쳤지만 덕파리는 기세 좋게 배를 몰았지요. 그렇게 추격전은 하루 종일 이어졌답니다. 허나 도적들은 끈질기게도 따라붙었습니다. 덕파리와 마님은 배 위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배를 몰았지요. 마님, 저기 서운하루가 보입니다요. 드디어 왔구나. 어서 가자꾸나. 저기 강 건너편에 나루터가 보였습니다. 도적들이 몰려온다는 소문에 사람은 눈 씻고도 보이지 않았지요. 둘은 얼른 배를 나루에 대고는 창고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배에서 쓰는 물건을 보관하는 커다란 창고였지요. 이것들이 마침내 도관에 든 쥐로구나. 자, 순순히 나오거라. 바깥에서는 도적들이 겹겹이 창고를 둘러쌌습니다. 안 나오느냐? 안 나오면 이대로 불을 써질러 버리겠다. 멈추시오. 나가겠소이다. 잘 생각했다. 바깥에서 도적두목이 외치는 소리에 덕파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조 미쓰니 마님도 나왔지요. 그런데 마님 뒤로 포졸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포졸들은 꾸역꾸역 나타나서 도적들만큼이나 많아졌지요. 응? 저 포졸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 기겁한 도적두목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아주 파리가 들어갈 정도였지요. 놀랐느냐? 우리 마님이 한양에서 세도 당당하신 최정승 대감의 따님이라는 것을 몰랐나 보구나. 사실 둘이 도망칠 때 마님은 다른 뱃사공에게 편지를 전했답니다. 끼고 있던 옷가락지를 죄다 넘겨주니 사공은 흔쾌히 편지를 최정승에게 전달하였지요. 편지는 외동딸이 서온하루에 갇혀 있으니 제발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외동딸을 끔찍이 아끼는 최정승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당장에 말을 태워 포조를 보내니 그 수가 도적들과도 맞먹는 것이었지요. 이놈들, 우리를 가지고 놀아. 저딴 포졸들은 다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어서 쳐라. 도적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응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야 그럴 것이 벌써 다들 등을 돌려 달아나고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뒤를 돌아본 도적두목은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도적들이 그러면 그렇지. 부사관, 말을 가져오게나. 지켜보던 포도대장은 씩 웃고는 말에 올라탔지요. 그리고는 다른 병사들과 말을 달리니 그날부로 도적들이 모조리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훔쳐간 재물도 죄다 찾아낼 수 있었지요.
둘은 당당히 구례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고맙다, 덕팔아. 이게 다 네 덕이다. 지는 마님께 진 빚을 갚은 것뿐입니다요. 아니다. 내 평생에 서방을 셋이나 두었는데 결국 믿을 만한 사내는 너뿐이었던 것 같구나. 마님은 기쁨에 모시겨 덕팔이 품에 안겼답니다. 덕팔이도 마님을 으스러지게 안아주었지요. 그렇게 둘은 다시 한번 구례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님, 그럼 이제 재간은 안 하실 건가요? 서방이라면 지긋지긋하구나. 내 체질에는 서방 대신 네가 딱이다. 그 뒤로 한양의 최정승 대감은 더 이상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딸이 괜찮다고 극구 사양하니 아무리 대감이라도 별 수가 없었지요. 대신 구례에 많은 재물을 보내어 딸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왔답니다. 그 뒤로 마님과 덕팔이는 낮에는 머슴과 주인으로 있었지만 밤에는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삶을 살았지요. 덕팔아, 내 나무 기둥이 어디로 갔느냐? 이리 와서 똑바로 세워보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어디 한번 안방에서 공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요. 그렇게 둘은 서로를 희롱하니 즐겁지 않는 밤이 없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가난한 산골 마을에 왕석이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왕석이는 아주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착해 늘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곤 하였지요. 왕석이의 마을 한켠에는 유채라는 처녀도 살았는데요. 왕석이는 이 처녀를 남몰래 마음에 두고 있었더랍니다. 하여 왕석이는 없는 형편에 뭐라도 생기기만 하면 유채에게 선물로 주곤 하였죠. 유채야, 집에 있어. 왕석이구나. 어쩐 일이야? 왜긴 왜야. 실한 감자가 들어와서 좀 가져왔지. 자, 어서 받아. 유채는 왕석이가 가져온 감자를 솥에서 쪄왔지요. 자, 제일 큰 걸 가져왔어. 너 먹으라고 가져온 건데 날 주면 어떡하니? 아니야, 덕분에 많이 있는 걸. 이건 너랑 나랑 하나씩 먹으면 좋겠어. 둘은 오순도순 찐감자를 맛있게 나누어 먹었지요. 왕석이는 감자를 오물거리는 유채를 보다 파아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이야, 유채야. 너는 역시 뭐 먹을 때가 제일로 이쁘다. 정말? 아이, 좋아라. 그러니까 여기 조금만 가까이 와봐. 에이, 아버님 오시면 어쩌려고 그래. 아까 보니까 니네 아버님은 지게 지고 산에 가시더라. 밤은 돼야 오실걸? 왕석이 너, 아버님이 나가시는 거 보고 왔구나. 응큼해. 그렇지. 나는 너만 보면 은큼해지거든. 몰라. 헌한 대낮인데. 너가 이러면 정말 모른다고. 두 청춘 남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얼싸안았지요. 둘은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둘만 있으면 누구보다 행복했답니다. 그러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몇 해가 지나갔죠. 하루는 유채가 굳은 얼굴로 왕석이를 찾았습니다. 왕석아, 나 오늘 할 말이 있어. 뭔데 그렇게 무게를 잡냐? 네가 잡을 무게가 어디 있다고? 나 심각해. 장난치지 말고 잘 들어. 그래, 집에서는 하기 그렇고 우리 뒷동산으로 가자. 뒷동산에는 봄 햇살이 쏟아져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허나 유채의 얼굴은 비구름 마냥 어둡기만 했습니다. 왕석아, 내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해봤는데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것 같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이어질 수 없다니? 유채의 말에 왕석이의 눈이 왕방울처럼 커졌지요. 산다는 게 말이야.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다가 아니더라. 너도 알잖아. 니네나 우리나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 그렇긴 하지. 그런데 양가 합쳐도 밭대기 하나 없는데 앞으로 뭘 먹고 살겠어? 기껏해야 남의 땅이나 부쳐먹는 게 다야. 왕석이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었습니다. 유채는 답답했는지 왕석이를 채근했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지? 알아들었으면 대답 좀 해줘. 모르겠다. 난 도통 모르겠으니 네가 네 입으로 좀 말해봐. 그걸 꼭 말해야 하니? 오지게 가난한 우린 부부가 될 수 없다는 말이야.
유채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좋아한 세월이 다 헛꿈이었다 이것이오? 왜 인제 와서 그런 소리를 혀? 왕서가, 넌 왜 이리 답답하니? 밭대기 한 조각 없는 니가 날 어찌 먹여 살릴 건데? 그거야 너랑 내가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소? 왕석이가 매달렸지만 유채는 단호하였지요. 난 싫어. 그렇게 살긴 싫다고. 그러니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맞아. 유채야,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난 살 수 있어. 너 길보기 알지? 마을 어귀에 감자밭 가진 길보기. 난 인자 길보기한테 갈 거니께 너도 앞으로 네 살길 찾으면 좋겠다. 유채는 왕석이의 옆을 떠났습니다.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저 언덕 너머로 사라져가는 것이었죠. 그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던 왕석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였답니다. 아주 산천이 떠나가라 엉엉 울었지요. 유채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 마음에 대못을 박아놓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냔 말이야. 허나 텅 빈 하늘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지요. 왕석이는 해가 지고 다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 후로 왕석이는 유채를 찾아갔지만 벌써 길보기네로 떠난 후였지요. 들리는 소문의 유채는 조만간 길보기와 혼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왕석이는 멍하니 집으로 돌아가서 시름시름 앓기만 하였답니다. 그놈의 밭이 뭐라고? 밭되기가 없어서 네가 날 떠난 것이냐? 가끔 그렇게 헛소리를 하면서 열만 펄펄 끓어올랐답니다. 오빠가 유채 언니한테 버림받아서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어이구, 유채 그것은 어쩜 그리 야박하단 말이냐? 이러다 우리 집 귀한 아들 잡겠구나. 여동생의 말에 왕석이의 아버지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수밥을 가져와도 입에 대지도 않았으니까요. 아이고 이놈아, 세상 천지에 여자가 유채 하나뿐이냐? 어서 먹고 기운 차리거라. 아니에요, 아버지. 유채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라고요. 세상 그 어떤 여자가 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에 시집오려 들겠어요. 왕석이의 절규에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지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답니다.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난 왕석이는 그날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아주 꾸역꾸역 먹는 것이었죠. 그래, 생각 차렸다. 먹어야 사는 법이요.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왕석이의 기색이 평소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죠. 그래, 말해보거라. 아버지, 지는 한양으로 갈랍니다. 가서 돈을 벌어야 쓰고서요. 그렇게 벌어서 천하의 땅을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 한참을 말이 없던 아버지가 목이 메어 대답했지요. 그리하거라. 이 조그만 촌동네에서 아무리 일해봤자 밭대기 하나 못 얻는 법이니께. 돈을 벌려면 한양을 가는 것이 맞다. 오빠, 아버지는 제가 모실 테니 너무 걱정 말아요. 옆에서 여동생도 왕석이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요. 하여 왕석이는 그날로 크게 절을 한 다음 곧바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동생아. 딱 3년만 기다려다오. 이 왕석이가 돈을 못 벌면 절대 살아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않을 것이야. 단단히 작심한 왕석이는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가진 게 없던 왕석이는 배가 고프면 남에서 집에서 일을 하고 잠이 오면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지요. 그렇게 유리걸식을 하며 산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아이고,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제발 좀 도와주시오. 갑자기 어떤 여인이 혼비백산을 하여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승냥이가 나타났소. 뒤쫓아오고 있으니 나 좀 도와주시오. 사색이 된 여인은 뛰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왕석이가 일으켜 세워주는데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늑대들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왕석이는 깜짝 놀랐지만 이를 악물었지요. 내가 길을 나선 것이 니들 같은 승냥이들에게 잡혀먹히려고 그런 줄 아느냐? 일 없으니 썩 물러가라.
왕석이의 고함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산자락이 다 찌렁찌렁했답니다. 늑대들은 왕석이의 기세에 찔끔했는지 한참을 으르렁거리다가 달아나 버렸지요. 아니 무슨 그런 솜씨가 다 있는가? 참으로 감탄했네. 내 자네만큼 사내다운 사내는 처음 보내 그려. 여인은 자기가 한양에서 주마기를 한다는 것이었죠. 보답을 좀 하고 싶은데 한양에 오면 우리 주막에 좀 들리게. 내 아주 한상 차려주겠네. 여부가 있겠소. 그럼 살펴가시오. 그리하여 왕석이는 며칠 후 한양에 도착하였지요. 한양은 말 그대로 별천지였답니다. 기와집이 끝도 없이 늘어섰는데 말 그대로 고래등 같았지요. 거기다 신기한 것은 어찌나 많은지요. 생전 처음 보는 것 투성이었답니다. 여기가 한양이렸다. 내 반드시 크게 한번 벌어볼 것이오. 왕석이는 무작정 이를 구했지요. 헌데 경험도 없는 시골뜨기를 누가 대뜸 써주겠습니까? 여기저기서 퇴짜만 맞은 왕석이는 저녁이 되도록 이를 구할 수 없었지요. 에휴, 이 넓은 한양 땅에 내가 할 일이 정녕 없단 말인가? 헌데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려니 배가 몹시 시장한 것이었습니다. 하여 왕석이는 이전에 주모가 알려준 주막을 찾았지요. 총각은 내 은인 아닌가? 잘 왔네. 내 아주 거창하게 한상 차려오겠네. 주모는 왕석이를 보자마자 아주 기뻐하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술상을 차려왔지요. 아니 이게 다 무엇이오? 내 평생 이런 상은 처음 받아보. 차린 것도 없는데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그랴. 자, 왕석이 총각. 식기 전에 어서 들게. 일자리를 구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왕석이는 주모가 차려준 음식을 신나게 비웠습니다. 기다란 고기 산적이 줄줄이 입에 들어가고 파전은 주욱 말아서 한 입에 씹어 삼켰지요. 그렇게 반찬을 우겨 넣고 시원한 동동주로 싹 넘기니 아주 극락이 따로 없었지요. 자, 한 잔 받게. 자네 같은 대장부는 술도 시원하게 비워야 한다네. 여부 있겠소. 아주 수리수리 잘 넘어갑니다. 왕석이는 주모가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잘도 마셨지요. 간만에 신나게 먹고 마신 왕석이는 어느덧 소피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왕석이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는 얼른 뒷간에 갔지요. 응? 이거 너무 어두워서 바지춤을 올리기가 쥐럴맞구나. 하여 왕석이는 바깥에서 바지를 올릴 요량으로 덜렁덜렁 걸어 나왔답니다. 아니 저게 뭐시여? 무신 말뚝이 바지에서 나오네 그려. 그러다가 상을 치우던 주모와 딱 마주치고 말았지요. 주모는 왕석이의 커다란 놈을 보고는 숨을 헉 하고 내쉬었답니다. 평생 저런 큰 사내는 처음 보았으니까요. 욕심이 난 주모는 숨겨뒀던 복분자주를 얼렁 가져왔답니다. 호호호! 왕석이 총각. 이 술도 한번 마셔보게나. 자, 한 잔 더 받게. 향기로운 복분자를 왕창 마신 왕석이는 아주 인사불성이 되었답니다. 마침내 왕석이가 대자로 뻗어버리니 주모는 때는 요때다 하면서 덤벼들었지요. 고대로 치마를 펄럭이며 올라타니 글쎄 이 큰 게 아주 황홀했답니다. 주모는 평생 맛보지 못했던 즐거움을 흠뻑 누렸지요. 밤새도록 왕석이와 놀아제 낀 주모는 새벽이 되어서야 정신이 들었답니다. 아니 왕석이 총각. 자네는 정말 천하의 큰 사내일세. 내 평생 이런 즐거움은 처음 누린 것 같네. 그렇소. 그 뒤로 왕석이는 주모의 소개를 통해 일을 받았습니다. 발이 넓은 주모 덕분에 비록 품을 파는 일이라도 끊이질 않았지요. 왕석이는 무슨 일이건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돈이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가끔은 주모의 주막에서 술도 한잔하면서 피로를 풀었지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휴, 돈이 모이기는 하다만 이거 영푼 돈이로구나. 이래서 언제 내 땅을 산단 말인가? 왕석이가 주막에서 홀로 술 한 잔 기울이고 있을 때였지요. 답답한 마음에 술을 마시는데 웬 꾀죄죄한 노인이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끼니를 굶었는지 아주 삐쩍 마르고 볼품없어 보였지요. 노인장, 무슨 일이오? 아무것도 아닐세. 할 일 하게나.
헌데 이 노인은 어디 가지도 않고 왕석이가 마시는 술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아하니 마시고 싶은 눈치가 가득해 보였지요. 노인장, 보고만 있지 마시고 와서 한 잔 받으시오. 그래도 되나? 되고 말고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술이나 좀 드시다 가시구려. 천성이 착한 왕석이는 불쌍해 보이는 노인에게 술을 가득 따라 주었답니다. 노인은 아주 넙죽넙죽 잘도 마셨지요. 헌데 노인은 갑자기 인상을 팍 쓰는 것이었습니다. 에잉, 술만 마셨더니 속이 아프구먼. 안주는 뭐 없나? 아주 한술 더 떠서 안주까지 달라는 것이었죠. 허나 왕석이는 군말 없이 안주를 시켰답니다. 주모, 노인장한테 전이랑 부침개도 좀 갖다 주시구려. 계산은 내가 하겠소. 노인장은 주모가 가져온 전과 부침개를 아주 걸신들린 듯이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먹고 마신 노인은 그제야 배가 부른 것 같았지요. 고맙네. 헌데 이렇게 받기만 해서는 못 사는 법이지. 내가 자네에게 좋은 것을 해줌세. 그게 무엇이오? 이래봬도 관상을 좀 볼 줄 안다네. 자네 운이 확 풀리도록 내가 얼굴을 살펴주겠네. 그럼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구려. 그러자 노인은 왕석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노인은 갑자기 무릎을 탁 쳤답니다. 이마가 좁아 상정이 박복하구나. 분명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혼례를 치를 짝도 못 구했지 않은가? 그렇소이다. 그걸 어찌 아셨소? 왕석은 깜짝 놀랐지요. 노인이 쪽집게처럼 맞추었으니까요. 허나 중정 하정의 대운이 있구나. 30이 넘으면 갑부가 될 팔자로다. 내 나이가 꼭 30이오. 노인장 갑부가 된다는 말이 참말이오? 참말이고 말고. 노인장은 왕석이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허나 대운을 얻으려면 당장 움직여야 하네. 내 자네에게 길한 방향을 알려줄 테니 내일이라도 당장 움직이도록 하게. 알겠소. 명심할 테니 어서 방향이나 알려주시오. 노인은 사방을 휙 둘러보더니 한쪽을 가리켰지요. 내일 아침 이 방향으로 곧장 가면 귀인을 만나게 될 걸세. 명심하시게. 자네가 대운을 주려면 귀인과 함께 있어야 하네. 귀인에게 착 달라붙어야 한다 이 말일세. 왕석은 노인이 가리켜준 방향을 보았지요. 허나 어두운 골목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노인장, 저쪽 길에 대체 뭐가 있길래 그러는 것이오?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왕석이가 다시 보니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지요. 꼭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왕석이는 곧바로 주막을 나섰습니다. 노인이 말해준 방향으로 죽 골목길을 따라 걸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커다란 기와집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무신놈의 집이 이리도 크다냐? 그나저나 이 집이 아무래도 그 귀인이 있다는 집 같은데만 이걸 어찌 들어가노? 고민하던 왕석이는 에라 모르겠다. 덮어놓고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러자 기와집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나이 지긋한 여종이 나왔지요. 아니 어찌하여 이제 오나? 기다리느라 지치는 줄 알았네. 어여 들어오게나. 응? 날 아시오? 잘 알지. 오늘 오기로 한 머슴 아닌가? 여종 순덕 아줌매는 아주 반겨하면서 왕석이를 집에 들였지요. 그러더니 근사하게 아침을 차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네. 그렇지 않아도 요새 일손이 후달려서 힘들었는데 덕분에 한시름 놓았네 그려. 고맙소. 근데 여기가 어디요? 참나 어딘 줄도 모르고 머슴일을 하러 왔는가? 여긴 말일세. 형조판서 이대감 댁이라네. 판서댁이라서 그런지 참으로 으리으리했답니다. 헌데 신기하게도 이 넓은 집에 일하는 사람이라고는 순덕 아지매랑 늑수구레한 장덕 아범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아 글쎄 이 집안 사람들이 돌림병에 걸려서는 죄다 쓰러지고 말았네. 그렇게 하나 둘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바람에 이제는 대감님이랑 아시마님 이렇게 달랑 둘만 남았지 뭔가. 참으로 큰일이었구려.
그 뒤로 이상한 소문이 자꾸만 퍼지는 바람에 종들이 겁을 집어먹고 모두 달아나 버렸다는 것이었죠. 대감님과 아시마님도 병으로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니 자네가 많이 도와줘야 할 걸세. 왕석이도 좀 겁이 났지만 귀인 옆에 있어야 한다는 노인장의 말에 꾹 참고 버텼답니다. 그렇게 한 사흘 일을 했을까요? 하루는 부엌에다 나무 한 짐을 채우고 나오는데 안채 쪽에서 쿵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왕석이가 뛰어가 보니 웬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죠. 이보세요, 아씨. 괜찮으신가요? 헌데 아씨는 눈을 까뒤집고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답니다. 왕석이가 사람을 불렀지만 귀가 어두운 순덕 아지매와 장덕아범은 듣지를 못했지요. 하는 수 없이 왕석이가 아씨를 업고 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제야 아시마님은 조금 정신을 차렸지요. 경대 위에 약이 있어요. 이거 말입니까? 자, 어서 드십시오. 왕석이가 얼른 약을 흘려넣으니 그제야 아씨는 부스스 일어났답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저 그런데 누구신가요? 전 왕석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서 일한 지 사흘 되었지요. 왕석이 말에 아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가 뭐 한 게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아씨가 빨리 나오셔야죠. 전 틀렸어요. 매일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가겠지요. 다른 가족들처럼 말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젊고 고우신데 인생이 아깝지도 않으십니까요? 앞으로 제가 잘 건사할 테니 아씨는 몸조리 잘하십시오. 왕석이의 말에 아씨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았지요. 원,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 박복하기도 하시지. 왕석이는 아씨가 불쌍해서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렇게 방을 나오는데 그간 소식이 없던 이대감이 왕석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딸애가 무사할 수 있었네. 그런데 자네는 못 보던 얼굴인데 누군가? 아, 저는 이번에 일하러 들어온 머슴 왕석이옵니다. 그런가? 앞으로도 우리 딸 좀 잘 살펴봐 주게. 그러면서 기침을 쿨럭쿨럭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이대감은 아시마님보다도 더 병색이 완연해 보였지요. 대감님도 건강 조심하시고 빨리 쾌차하십시오. 고맙네. 자네 덕에 오늘 한시름 덜었구먼. 이후로 왕석이의 일이 한 가지 더 늘었지요. 그건 하루 일과를 마치면 이대감과 아시마님의 간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석이는 대감과 아씨의 방을 오가며 탕약도 먹이고 이부자리도 갈아주곤 하였지요. 고된 일이었지만 왕석이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대감님이 세경을 더 많이 쳐주는 데다 어여쁜 아시마님을 자주 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야 돈이 좀 모이는구나. 이렇게 3년을 일하면 내 땅을 가지는 게 꿈은 아니겠어. 왕석이는 열심히 세경을 모아 고향 마을에 돌아가 땅을 사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슬슬 겨울이 다가오는 터라 왕석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 감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디단 상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요. 아시마님이 생각난 왕석이는 감을 따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씨, 이것 좀 보셔요. 왜 그러느냐? 상감을 좀 따왔습니다요. 이놈이 아주 꿀처럼 답니다요. 왕석이는 감이 주렁주렁 달린 가지를 들고 아씨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 감이 정말 탐스럽기도 하지. 자, 어서 드셔보셔요. 아니 어찌나 실한지 하나만 드셔도 배가 부를 것입니다요. 아씨는 왕석이가 내민 감을 먹어보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입맛이 없었는데 감을 먹자 기운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달구나. 네 덕분에 제철 감을 다 먹어보는구나. 다음에도 또 따올 터이니 아씨는 어서 건강해지셔요. 왕석이는 아씨뿐 아니라 대감님께도 감을 드렸지요. 이대감도 밥은 못 먹어도 말랑말랑한 감은 넘길 수 있었지요. 왕석아, 자네 덕분에 우리가 사는 것 같다. 참으로 고맙구나. 아니, 대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지가 뭘 했다고요? 아닐세, 모두가 우리 부녀를 떠났는데
자네는 오히려 우릴 찾아와 이렇게 도움을 주었네. 어쩌면 자네는 천지신명께서 우리 부녀를 불쌍히 여겨서 보내주신 수호신 같네. 아이고, 저 따위가 무슨 수호신입니까요? 대감님 말씀이 너무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왕석이는 급고사항하며 대감님 방을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대감의 겸손하고 올바른 마음씨에 너무나도 감동을 먹고 말았지요. 이렇게 좋은 양반들이 천하에 어디 또 있단 말인가? 부디 우리 대감님이랑 아씨가 빨리 나오면 좋겠다. 하여 왕석이는 나무를 하러 올라갈 때마다 감을 한아름 따왔습니다. 그렇게 가져온 감을 아씨와 이대감에게 드리곤 하였지요. 병으로 밥을 못 먹는 두 사람은 왕석이의 감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쌀쌀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오늘따라 감나무가 왜 이리 안 보이느냐? 왕석이는 그날도 감을 따러 산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찾아도 감이 안 보이니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뒤지는데 어째 바위 아래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곳에 웬 빨간 열매가 돋아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 이게 뭐야? 산삼이잖아. 조심스레 땅을 파보니 산삼이 튀어나왔지요. 이야, 뭔 산삼이 이리도 크노? 어린아이 팔뚝만 하구나. 산삼을 캔 왕석이는 곧장 대감댁으로 돌아왔답니다. 아시마님, 이것 좀 보셔요. 제가 가져온 것 좀 보시란 말입니다. 뭔데 그리 호들갑을 떠느냐. 하하, 날이면 날마다 오는 왕석이가 아닙니다요. 자, 보십시오. 산삼이지 않습니까? 원산삼이 참으로 크구나. 축하한다 왕석아. 이걸 팔면 네 소원대로 아주 넓은 땅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헌데 왕석이가 고개를 젓는 것이었지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산삼을 팔다니요. 이건 아시마님 드시라고 가져온 겁니다요. 이 귀한 걸 내가 먹어도 되겠느냐. 네가 캔 건데 네가 가져야 맞는 일이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얼른 다려올 테니 이걸 드시고 쾌차하셔야죠. 왕석이는 아주 성화를 부리며 산삼을 다렸답니다. 자, 드십시오. 고맙구나. 헌데 자식된 마음에 아픈 아버님이 걱정되는구나. 내가 밥 먹을 테니 반은 아버님을 좀 가져다 드려라. 알겠습니다요. 역시 효심이 깊은 우리 아시마님입니다요. 하여 아씨와 이대감은 왕석이가 달인 산삼물을 꼴깍꼴깍 마셨답니다. 어떻습니까? 좀 나아지셨습니까? 원성화는 방금 마셨는데 어찌 벌써 효험이 나타나겠느냐. 그런긴 합니다요. 그럼 전 일보러 가겠습니다요. 그래 왕석아. 정말 고맙다. 아씨는 나가는 왕석이에게 조용히 웃어주었지요. 요새 아씨는 왕석이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순박하고 착한 청년이 자기를 이토록 위해주니 든든하기도 하고 믿음직해서 좋았답니다. 덕분에 먼저 간 서방에게서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야 받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이대감 부녀의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미움도 잘 못 넘기던 둘이 이제는 밥도 잘 먹고 바깥에도 편안하게 걸어 다녔지요. 내가 다시 일어날 날이 오다니.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말이다. 그러게요, 아버님. 저도 몸이 많이 좋아져서 이젠 몸에 기운이 도는 것 같아요. 그러게나 말이다. 병마에 시달리던 것이 꿈만 같구나. 이대감은 외아들이 죽은 이후 아내를 잇따라 잃고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아씨도 서방을 잃고 시름시름 앓고 말았지요. 그야말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변에서는 저주받은 집이라고 손가락질까지 당했답니다. 무덤가 마냥 을씨년스럽던 집안이 왕석이 덕분에 다시 밝아졌구나. 왕석아, 들었느냐? 이게 다 네 덕이다. 병이 나은 아씨는 몸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아름다웠지요. 왕석이도 그런 아씨를 보며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이대감 댁에는 웃음이 돌아왔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지요.
이대감 안에 계시느냐? 아니, 우리 대감님은 어쩐 일로 찾으시는지요? 머슴놈이 알고 없고 어서 대감님께 안내나 하거라. 왕석이는 엉덩이를 걷어차이고도 끝까지 버텼지요. 슬슬 화가 치민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꺼내드는데 이대감이 왔습니다. 내 집에서 이게 무슨 소란인가? 대감, 고발장이 들어왔으니 포도청에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허? 아파서 누워있던 나를 대관절 누가 고발한단 말인가? 가보시면 압니다. 하는 수 없이 이대감은 나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대감님,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별일 아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 우리 딸아이 좀 잘 돌봐주게. 그렇게 이대감은 포도청으로 향했지요. 헌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어서도 이대감이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하여 아시마님은 걱정으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구나.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어 정말. 정 불안하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요. 그래 주겠느냐?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보겠구먼요. 포도청으로 달려간 왕석이는 당연하게도 포졸들에게 가로막혔지요. 어딜 감히 머슴놈이 포도청에 들어온답니까? 사정사정을 해도 이 포졸들이 도통 들어주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왕석이는 뭔가 꾀를 쓰기로 하였답니다. 아무리 포도청이라도 결국 사람 사는 곳 아니고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나가는 입구가 있을 것이오. 가만 보니 삼엄한 포도청에서도 딱 두 사람은 붙잡지를 않는 것이었죠. 그건 바로 밥 가져온 사람이랑 뒷간 똥장군을 짊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여인네도 아닌 내가 밥을 가져왔다면 이상하고 그래. 똥장군을 짊어지고 들어가야겠다. 하여 왕석이는 그럴싸한 똥지게를 구해다가 성큼성큼 포도청 옆문으로 향했습니다. 일꾼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지요. 예상대로 포졸들도 똥장군을 짊어진 왕석이를 보고는 코를 막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덕분에 왕석이는 손쉽게 포도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요. 어째 분위기가 아무래도 수상하다. 대감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어. 왕석이는 곧바로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똥장군을 짊어진 왕석이는 무적이었습니다. 달을 코를 감싸쥐고 비켜섰지요. 자자, 측간에 똥을 죄다 퍼낼 똥장군이 왔소이다. 다들 물러서시오. 어휴, 냄새. 난 안 되겠으니 잠시 좀 피해 있겠네. 나도 같이 가세나. 포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왕석이는 얼른 감옥을 뒤졌지요. 역시나 이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님, 저 왕석이입니다요. 아니 자네가 여긴 어떻게 왔는가? 그야 여차저차해서 왔지요. 왕석이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소상히 얘기했답니다. 괴상망측하구나. 그래도 잘했다. 그나저나 대감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요? 어쩌다 대감님이 감옥에 다 갇히셨습니까요? 꼼짝없이 당했다. 박대감 그 작자가 결국 일을 저질렀더구나. 아, 글쎄 이대감이 막대한 조세를 빼돌려 착복했다는 것이었지요. 이건 모두 박대감의 모함이었습니다. 평소 깐깐한 이대감에게 눌려 지내던 박대감은 이대감이 병환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일을 꾸몄던 것이지요. 어휴, 병이 낫자마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요? 그나저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박대감 그자가 얼마나 꼼꼼히 준비를 했는지 조정의 대신들이 감쪽같이 속고 말았어. 이대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쩐다지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지요. 잠시 고민하던 이대감은 왕석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부탁인데 들어줄 수 있겠나? 모든 말만 하십시오. 박대감이 나를 모함할 때 사용한 위조 직인이 있을 것이 틀림없네.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이 국면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야. 그거 한번 해보죠 뭐. 그런데 그게 어디 있답니까? 박대감은 의심이 많아서
정말 중요한 것은 꼭 자기 방에 보관한다고 들었네. 아마 위조한 직인도 거기에 있을 걸세. 이대감의 말을 들은 왕석이는 곧바로 포도청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잘 씻고는 곧바로 장터의 주막으로 달려갔지요. 주모, 나왔소. 잉? 오래간만이네 그랴. 잘 지냈나? 잘 지냈다마다 다 주모 덕분이요. 왕석이를 간만에 본 주모는 아주 반색을 하였지요. 허나 한시가 급한 왕석이는 용건부터 꺼냈답니다. 주모, 나한테 술 좀 파시오. 술을 얼마나 팔아야 하나? 잔치에 쓸 것이니 10말은 가져가야겠소. 그렇게나 많이? 알겠네. 내 준비해 줌세. 왕석이는 지금껏 모은 돈을 몽땅 풀어 술을 사들였지요. 그리하여 커다란 술동이를 수레에 바리바리 싣고는 곧장 박대감 집으로 향했지요. 흥, 나쁜 놈들은 말이오. 나쁜 짓을 하고 나면 기뻐서 날뛰는 법이지. 왕석이 말대로 박대감은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눈에 가시 같던 이대감을 보내버렸으니 기쁘기도 했겠지요. 머슴 같은 아랫사람부터 박대감까지 다들 흥청망청 놀자판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응, 이게 무엇냐? 이건 아주 독한 술이지요. 제 주인나리께서 박대감님께 잘 보이고자 이렇게 선물을 보냈습니다요. 여기 우리 대감님이야. 위세만 가지고도 이렇게나 선물이 들어오다니. 왕석이가 술을 한 바가지씩 퍼주자 문지기는 두말 없이 들여보내 주었답니다. 그리하여 왕석이는 아무런 제지도 없이 박대감 집에 들어왔지요. 집은 손님들로 잔뜩 북적였답니다. 자자, 저희 주인나리가 박대감님께 바치는 술이옵니다. 어서 오셔서 마음껏 드십시오. 왕석이가 술독을 내려놓자 모두들 달려들어 왁작지껄 퍼마셨답니다. 술이 어찌나 향기로운지 집주인 박대감도 채통도 있고 마음껏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하나둘 골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왕석이가 술에 미리 약을 타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뻗어버린 사이 왕석이는 박대감 방에 들어갔습니다. 응? 그나저나 직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아무리 찾아봐도 직인이 보이지 않았지요. 하여 방안을 자세히 살피니 아무래도 병풍 뒤가 수상했습니다. 병풍 뒤를 훑어보니 역시 서랍이 숨겨져 있었지요. 조심스레 열어보자 역시나 위조 직인이 떡하니 나왔답니다. 왕석이는 얼른 직인을 챙겨 포도청으로 향했습니다. 대감님, 직인을 찾았습니다요. 뭐라고? 네가 정령 위조 직인을 찾은 것이냐? 이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반신반의했는데 정말로 가져왔으니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잘 되었다. 그럼 이걸로 이번엔 내가 위조 문서를 만들어야겠다. 박대감이 조세를 착복했다는 문서 말이다. 순식간에 위조 문서를 만든 이대감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관리에게 넘겨 조정으로 보냈답니다. 당연히 조정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지요. 조세를 빼돌린 이가 박대감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박대감은 발뺌을 했지만 평소 자기가 만든 문서와 똑같으니 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불과 사흘도 되지 않아 이대감과 박대감의 신세가 반대가 되었습니다. 박대감이 포도청에 붙잡히고 이대감이 풀려나게 된 것이었지요. 왕석아, 아버님께 다 들었다. 이번에 참으로 큰일을 하였구나. 아시마님은 왕석이 손을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서방을 잃고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번 일로 그 아버지를 잃을 뻔했으니까요. 허나 왕석이 덕분에 화를 했으니 그 어찌 고맙지 않겠습니까? 하여 왕석이가 너무나도 든든하고 또 좋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청춘 남녀가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아버님, 인제 돌아오시어요.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냐, 왕석이 덕분에 이 늙은 목이 좀 더 붙어 있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대감은 호탕하게 웃었답니다. 박대감 그 늙은 간신이 이번 일로 아예 사악탈관직을 당했더구나.
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다. 평생 이대감을 괴롭혔던 박대감이 왕석이의 꾀에 고꾸라진 것입니다. 하여 이대감은 오래간만에 순덕 아지매와 장덕 아범까지 불러 잔치를 조촐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대감 부녀와 왕석이 그리고 머슴과 여종들이 함께 웃고 또 술잔을 기울였답니다. 이번 일로 왕석이 자네의 공이 참으로 크다. 어디 그것뿐인가? 우리 부녀 병도 왕석이 덕분에 나은 것이나 다름없네. 그러하니 내 왕석이에게 작은 선물을 할까 하느니라. 아이고, 황송합니다요. 알겠지만 죽은 사위의 집안이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길 지경이다. 하여 양자가 필요한데 난 그 자리에 왕석이 자네를 추천할까 하노라. 양반이 된다는 말이었지요. 아이고, 대감마님, 제가 어찌 양반이 되겠습니까요? 아니다. 왕석이 자네의 수완과 용기는 응당 사대부도 본받아야 할 것이었네. 그러니 사양 말고 받으시게. 그래도 제가 어찌... 이보게. 앞으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내가 없어도 우리 딸애를 지켜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네. 내가 볼 때 자네가 바로 적임자다 이 말일세. 이대감이 하도 권하니 왕석이도 더는 거절할 수 없었지요. 딸아, 네 마음은 어떠하느냐? 아시마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에는 두 줄기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허나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그리하여 왕석이는 양반가의 양자가 되어 얼마 후 아시마님과 혼례를 치렀답니다. 이대감의 대릴사위가 된 것이지요. 혼례를 마친 왕석이는 이대감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아 고향의 땅을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우리우리한 기와집을 지었지요. 아버지 이분이 제 색시구먼요. 그러니 절 받으셔요. 지체 높은 집안의 규수 같은데 네가 가당키나 할런지 모르겠다. 아닙니다. 왕석, 아니 서방님은 참으로 현명하고 기지가 넘치는 분이에요. 그렇소이까? 저놈이 여자 꽁문이나 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니, 아버지,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면 어떡해요? 아닙니다. 서방님이 어떤 여인 꽁무니를 쫓았는지 저도 꼭 좀 듣고 싶군요. 그러자 왕석이는 사색이 되어 얼른 꽁무니를 뺐지요. 바깥으로 나오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어이구, 아시마님도 참. 저렇게 고운 분이 뭐 저리 무서우시다냐? 서방님, 어서 들어오셔요. 아버님 이야기 같이 들어야지요. 허나 뒤에서 아시마님이 부르는 통에 벌벌 떨면서 다시 돌아가야 했지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왕석이와 아시마님은 아주 깨가 쏟아지는 나날을 보냈답니다. 이후로 100년을 해로하며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니 나름 행복한 인생이었던 것 같네요. 어휴, 저 큰 집은 도대체 누가 지었을꼬? 양반집 사위라는데 누군지 몰라도 참 발자 좋다. 나도 대감네 규수랑 혼인했으면 이러고 살지 않았을 텐데 말이오. 에라이, 길보기 못난 거사. 넌 말을 말아라. 내가 어쩌다 저런 것한테 시집을 와서 이 고생인지 원. 옛말에 적선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있다는 말이지요. 왕석이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 강원도 두매산골에 덕만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덕만이는 힘이 무척 세서 10사람 일을 혼자 해치웠지만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 늘 바빴답니다. 하루는 주인날이 박첨지가 덕만이를 불렀지요. 덕만아, 올해 소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다 키우려면 여물이 산처럼 있어도 부족하구나. 그럼 어쩐대요? 지금 가서 여물을 한 짐 더 해올까요? 에이,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러지 말고 놀고 있는 황소 2마리를 데려다가 한양 장터에 팔아버리고 오너라. 알겠습니다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요. 오냐?
좋은 값을 받으면 너한테도 개평을 듬뿍 주마. 그리하여 덕만이는 박첨지댁 황소 2마리를 저 먼 한양 장터로 데려가 팔기로 하였습니다. 덕만이 아니요? 소를 2마리나 끌고 어딜 그리 가나? 네, 한양 큰 장터에 가서 소를 팔려고 합니다요. 그럼 우리 소도 좀 부탁함세. 내가 다리를 다쳐서 한양까지 끌고 가려면 힘이 너무 들어. 가는 김에 우리 소도 좀 팔아주면 안 되겠나? 난 삭신이 수저서 말이지. 알겠습니다요. 제가 몽땅 가져가서 팔아옵지요.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부탁을 하니 어느새 소가 10마리로 불어나고 말았지요. 그래도 마음씨 착한 덕만이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 많은 소를 모두 끌고 가기로 약조를 했답니다. 어휴, 우리 덕만이는 참 친절하기도 하지. 다녀오는 동안에 자네 호러머니는 우리가 챙겨드리겠네. 고맙습니다요.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요. 덕만이 못지않게 착한 마을 사람들은 덕만이가 자리를 비운 동안 홀어머니를 대신 건사하기로 하였답니다. 덕분에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었지요. 그리하여 덕만이는 백리나 떨어진 평창으로 길을 나섰답니다. 어우 참, 한양 땅은 길이 멀기도 하구나. 가는 동안 먹고 자고를 길에서 하게 생겼소. 덕만이는 제를 넘고 계곡을 지나 기나긴 산길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소들이 쉴 때만 같이 쉬고 소가 잠들 때만 그 옆에서 잠을 청했지요. 몇 날 며칠을 씻지도 못하고 소를 건사하니 어느새 덕만이는 아주 때가 꼬질꼬질해졌답니다. 어이구, 이거 내 꼴이 말이 아니구나. 누가 보면 딱 거지꼴일세. 그렇게 길을 재촉하니 수더분한 덕만이도 슬슬 참기가 어려웠지요. 하여 이번에 마을이 나오면 잠시 멈춰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하였답니다. 소를 재촉하여 길을 지나자 마침내 눈앞에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역참 마을이었지요. 옳거니 민가를 보니 힘이 솟는구나. 어서 가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하고 목욕도 시원하게 해야겠다. 어서 가자. 허이 어서 가자꾸나 소들아. 마을에 도착한 덕만이는 곧바로 주막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주막에 들어서자 구수한 밥냄새가 확 풍겨왔죠. 덕만이는 밥냄새만 맞아도 힘이 절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사발 말아주쇼. 아니 근데 자네 꼴이 말이 아니구먼. 어디 산비탈이라도 구르다 왔는가? 왜 아니겠소. 소들 데리고 한 사흘 산길만 다녔더니 이 꼴이오. 알겠네. 그나저나 돈은 있는가? 요새 돈도 없이 밥부터 내놓으라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렇다네. 거참 속고만 살았나. 자, 여기 선불로 드릴 테니 국밥이나 퍼뜩 가져오쇼. 덕만이가 돈을 건네자 주모는 불이 났게 국밥을 날라왔습니다. 응, 이게 웬 동동주요? 난 안 시켰는데. 괜히 의심해서 미안하이. 이건 내가 미안해서 가져왔네. 캬, 우리 주모 화끈해서 좋구먼. 잘 마시겠수다. 주모가 건넨 동동주를 쭉 들이켰습니다. 순간 목구멍이 탁 트이면서 머리속까지 시원해졌지요. 산을 타며 쌓인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모가 국밥이랑 육전까지 가져왔지요. 한상 떡하니 차려왔으니께 만나게 드쇼. 아이고, 고맙소 주모. 덕만이의 입이 함지박처럼 벌어졌답니다. 덕만이는 걸신 들린 사람처럼 국밥을 해치웠습니다. 오래간만에 밥을 제대로 먹었더니 아주 살 것 같았지요. 저녁을 아주 배부르게 해치운 덕만이는 일찌감치 침소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투전인가? 아주 재밌게들 노시는구먼. 방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빙 둘러앉아 신나게 투전판을 벌였답니다. 덕만이가 잠시 어깨 너머로 구경하니 다들 흥이 잔뜩 올라 뭐라고 외쳐댔지요. 자자, 돌려라. 어서 패를 돌려라. 밤새도록 패를 돌리니 투전이 아니라 투패로다. 에잉, 오늘따라 아주 끝발이 개끝발이로고. 아주 미천까지 털리게 생겼네 그려. 가만히 뜯어보니
투전판에 웬 예쁘장한 여인네가 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네가 남장을 한 탓에 다들 눈치를 못 챈 것 같았지요. 그러나 투전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던 덕만이 눈에는 똑똑히 보였답니다. 이번 판 판막음은 이 몸이로다. 자자, 어서 돈들 내놓으시게. 허허, 오늘따라 아주 끝발이 서는구만. 한 사내가 껄껄 웃으면서 상위의 돈에 손을 뻗었지요. 그러자 남장을 한 여인네가 그 손을 턱 붙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허, 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돈 욕심을 내는가? 자, 내 패를 보고 누가 이겼는지 겨뤄보세나? 여인네는 자기 패를 까서 보여주었지요. 이 여인의 패가 더 높았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팍 일그러졌지요. 여인네가 돈을 쓸어 담자 화가 치민 사내가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순사기꾼 아냐? 거기서 그 패가 나오는 게 말이 되는가? 나왔으니 나온 거지 뭔 잔말이 많소? 자, 이번 판도 내가 이겼다오. 아니, 저번 판도 다 쓸어가 놓고 어떻게 매번 이기냔 말이야. 자자, 이기는 날이 있으면 지는 날도 있는 법 아니겠소? 오늘은 내가 운이 좀 따른 것 같구려. 내가 개병을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 다들 너무 열내지 마시구려. 놀이꾼들은 금방이라도 덤벼들 기세였지요. 그 험악한 분위기에 질린 여인네는 개평이라며 딴 돈을 전부 돌려주었답니다. 허나 놀이꾼들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금세라도 한 대 칠 기세였습니다. 개평이나 먹고 떨어지라고? 웃기시네. 사기를 쳐놓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 대체 내가 언제 사기를 쳤다고 그러시오? 생사람 잡지 마시고 화 좀 가라앉히시구려. 볼 것도 없어. 저놈 주머니를 뒤져보세.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 다 털어야 기분이 풀리겠구만. 도박꾼들이 화를 내는 동안 덕만이는 지켜보기만 하였지요. 허나 판돈은 물론이고 여인네의 노자까지 털겠다고 하니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덕만이는 벌떡 일어나 놀이꾼들의 앞을 가로막고 섰답니다. 투전에서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을 해야지. 이게 무슨 짓들이오? 사내 여럿이서 여인을 겁박해서 되겠소? 뭐시야? 이놈이 여자라고? 행동 거지가 수상하다 싶었는데 사내가 아니라 여인네였구만.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래, 처음부터 우릴 속일 생각이었구만. 사내들은 여인이 남장을 했다는 것을 알고서는 더 화를 냈답니다. 이들은 여인네가 사기꾼이라고 아주 확신을 하고 말았지요. 이건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오. 투전을 할 때는 정직하게 승부를 하였으니 오해들 마시구려. 듣기 싫다. 정직한 투전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야. 니년이 처음부터 우리 돈을 빼앗을 생각이었지. 말리는 저놈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야. 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인연을 감싸느냔 말이야. 그래, 이제 보니 두 년놈들이 한패인 것이 확실하구만. 놀이꾼들은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지요. 맨 먼저 사자처럼 수염을 기른 덩치가 냅다 주먹을 날렸답니다. 손이 소뚜껑만한 것이 여인이 저기에 맞았다간 크게 경을 칠 것 같았습니다.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여인은 날쌔게 옆으로 피하더니 팽그르르 몸을 돌려 사내를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썩은 집단처럼 날아간 사자수염은 다른 사내들 위로 쾅 떨어지고 말았지요. 이것 봐라. 졌다 이거지. 뭐하나. 어서 저놈들을 들이치세나. 나머지 사내들도 달려드니 여관방에서 패싸움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헌데 이 여인네 싸움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사내 하나를 발차기로 날리더니 다른 하나는 손바닥으로 턱을 쳐서 고꾸라뜨렸지요. 이건 그대들이 먼저 시작한 거요. 그러더니 다른 사내도 주먹과 발길질로 날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구, 처자 조심하시오. 헌데 술 취한 사내 하나가 뒤에서 여인네를 콱 껴안았답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여인은 꼼짝도 못했지요. 그러자 다른 사내들도 정신을 차리고는 몰매를 치려는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여 보다 못한 덕만이가 나섰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야. 아녀자 하나를 두고 여럿이 덤비다니 비겁하지도 않소.
이 덕만이가 상대해드리겠소이다. 산골에서 살아온 덕만이의 힘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달려드는 사내들을 죄다 맺혀버리니 방안 구들장이며 문짝이 들썩들썩 춤을 췄답니다. 계속할 거요. 덕만이가 눈을 부라리자 여인네를 붙잡고 있던 사내가 꼬리를 말고 도망쳤지요. 그러자 방 안에는 숨을 시근덕거리는 덕만이와 남장 여인만이 서 있었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장판이야? 멀쩡한 주막집 세간살이를 죄다 부숴놓다니 자네들 실성했는가? 뒤늦게 나타난 주모가 고함을 쳤습니다. 일하다 말고 왔는지 주모의 손에는 날카로운 부엌칼이 들려 있었지요. 그 시퍼런 서슬에 방 안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장롱이며 문짝이 나만한 것이 없구만. 자네들 이거 어찌할 건가? 다 같이 함께 관하로 가서 곤장맛 좀 볼터? 투전꾼들은 주모가 무서웠는지 갑자기 죄다 달아나 버렸지요. 제대로 망신을 당했으니 당분간 주막에는 얼씬도 안 할 것 터였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소. 비록 저들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지만 어울린 우리 책임도 있으니 사죄드리겠소이다. 자, 이 정도면 수리비가 되겠소? 남장 여인은 투전에서 딴 돈을 걸어모아 전부 주모에게 건넸습니다. 묵직한 돈더미를 받고 나서야 주모는 얼굴이 펴졌지요. 호호호! 주막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게 아니겠나? 금방 정리해둘 테니 두 분은 다른 방에서 주무시구랴. 역시나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세상살이었지요. 덕만이와 여인은 쓴웃음을 지으면서 옆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땀을 뺐으니 목마르지 않은가? 내가 상을 좀 봐왔으니 이거라도 마시면서 편히 있게. 고맙소. 한몫 제대로 챙긴 주모는 살살 웃음까지 치면서 한상 차려왔습니다. 그리하여 덕만이와 여인은 술상을 앞에 두고 통성명을 했지요. 여인의 이름은 옥주라고 하였지요. 허나 성은 밝힐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소, 나그네 양반. 하마터면 경을 치를 뻔했는데 덕분에 한시름 놓았소. 거 내가 한 게 있소? 여인 한 명 앞에 두고 무례배들이 때로 덤비니 못 참고 끼어든 것이 전부에다. 나그네 양반의 협기에 내가 덕을 보았구려. 자, 한 잔 받으시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술잔이 도니 어느새 둘 다 말이 편해졌지요. 그런데 내가 여자인 것을 어찌 알았소? 척보니 알겠던데 뭐. 세상 천지에 당신처럼 아리따운 여인이 어디 흔하오? 남장을 해도 미모는 가려지지 않는 법이외다. 덕만이의 칭찬에 옥주는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내 사정이 있어 남장을 했지만 본디 여인이라 그런 말은 빈말이라도 듣기 좋구려. 빈말이 아니라오. 내가 지금까지 본 여인 중 그대가 제일로 미인이오. 나그네 양반도 내가 본 사내 중 제일로 사내다운 대장부요. 기분이 좋아진 둘은 신나게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술을 푸니 어느새 둘 다 알딸딸해졌지요. 오래 산행을 해서 피곤한 탓인지 덕만이가 옥주보다도 먼저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옥주는 그런 덕만이를 가리키며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장부가 어찌 술을 계집보다 못하시오? 일어나시구려. 이러다 계집이 올라타면 어쩌시려고 일어나? 술을 너무 많이 퍼마신 탓일까요? 옥주는 술주정을 부렸답니다. 일어나라며 덕만이를 흔들던 옥주는 그만 덕만이의 바지춤을 건드리고 말았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바지가 쑥쑥 부풀어 오르더니 그야말로 절구대 마냥 솟아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주 몽둥이 하나를 숨기고 있었구만. 아까 전에 주먹이 아니라 저것을 휘둘렀다간 나만 아는 사람이 없었겠구나. 그걸 보자 옥주는 머리가 뜨끈뜨끈 열이 올랐지요. 술을 신나게 들이킨 데다 괴물 몽둥이가 눈에 아른거려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여 옥주는 참지 못하고 그대로 덕만이 위에 올라타고 말았답니다. 혼자서 신나게 일을 치르니 눈앞이 번쩍번쩍하고 온몸이 짜르르했지요. 그렇게 새벽까지 일을 치른 옥주는 덕만이 옆에 누워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어머나 세상에,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람.
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정말. 이른 아침에 일어난 옥주는 겁이 덜컥 났지요. 아무렴 말만한 처녀가 먼저 사내에게 덤벼들었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하여 옥주는 덕만이 옆에 편지 한 장을 두고 불이 나게 떠나버렸습니다. 한양에 오면 자기를 찾으라고? 아니, 달랑 이름 두 글자로 어찌 사람을 찾으란 말인가? 옥주는 덕만이가 한양에 도착하면 자기에게 오라는 것이었죠. 헌데 거기가 어디라고 사람을 찾겠습니까? 하여 덕만이는 한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슬슬 산 하나만 넘으면 한양이 보일 터였지요. 날도 화창하고 길도 잘 닦여 있어서 더할 나위 없었지요. 덕만이는 휘파람까지 불며 소들을 몰았답니다. 나그네 양반, 어딜 그리 급하게 가고 있나? 한양으로 가는 길이요. 무슨 일 있어? 별일은 아니고 가진 것 있으면 여기에 다 두고 가는 게 좋을 거야. 아니, 뭐요? 갑자기 험상궂게 생긴 떡대 하나가 덕만이의 앞을 턱하고 가로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만이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산적들이 덕만이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우리는 착한 산적님들이니 너무 겁내지 말거라. 순순히 말을 들으면 목숨까지 빼앗을 생각은 없다. 남의 물건을 빼앗겠다면서 착하긴 개뿔이 착하시오. 썩기를 비키시오. 아주 간댕이가 큰 친구로고 마음에 들긴 한데 요새 우리 사정이 형편없는지라 봐줄 수가 없구나. 쓸데없이 다치기 싫으면 그 소들을 이리 내놓거라. 덕만이는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고생스럽게 왔는데 소를 빼앗기고 털레털레 돌아갈 수야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러기엔 덕만이의 잘생긴 주먹이 울고 있었답니다. 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한판 붙어보자 마음을 먹는 차였지요. 저게 뭐냐? 으악, 호랑이다. 아니, 상본이 길 어깨까지 내려오는 게 말이 돼. 이게 무슨 행액이야 도대체? 하늘이 불쌍한 덕만이를 가엾게 여긴 것일까요?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었죠. 호랑이가 으르렁 울부짖으니 산적들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이놈들아, 등을 보이지 말거라. 등을 보이면 곧바로 저놈이 달려든다. 산적 두목이 나서서 부하들을 호령하였지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산적들은 조심조심 호랑이를 둘러쌌답니다. 어이 총각, 이 틈에 어서 가게나. 아니, 산적이 이리 쉽게 길을 내주는 것이 맞소? 그러면 어떡하겠나? 괜히 우리 때문에 휘말려서 목숨 잃지 말고 하늘에게나 감사하게.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자네를 털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게. 그러면서 두목은 칼을 뽑아들어 호랑이에 맞섰지요. 이를 보자 덕만이는 차마 소를 데리고 도망갈 수가 없었답니다. 어째 저 두목을 보아하니 심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연유가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여 덕만이는 달아나는 대신 호랑이를 노려보았답니다. 이놈, 짐승이면 산에서 살 것이지. 왜 내려와서 난리를 피우는 게냐? 덕만이의 목소리가 산자락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어찌나 큰 소리였는지 산적들까지 펄쩍 뛸 정도였지요. 호랑이도 깜짝 놀라 멍하니 덕만이를 쳐다보았답니다. 이 틈에 덕만이는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째 호랑이는 사람을 해칠 기색이 아니었답니다. 덕만이가 가만히 뜯어보니 호랑이는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지요. 허참 놀랄 노자다. 산신이 저 총각에게 고개를 다 숙이는구나. 저게 뭐다냐? 호랑이가 아니라 아주 그냥 고양이가 되어버렸구만. 덕만이는 호랑이의 앞발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발가락 사이에 커다란 가시가 박혀 있었지요. 힘을 주어 단숨에 뽑아버리니 호랑이가 한결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자되었느냐? 이제 좀 편해질 것이다. 산골에서 짐승들과 부대끼며 자란 덕만이었지요. 비록 말 못하는 짐승들도 덕만이한테 걸리면 그 속이 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가시를 빼낸 호랑이는 고마운지 덕만이의 손을 핥았답니다. 지켜보던 산적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지요. 이야,
내 한평생 살다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구나. 이보게, 자네가 우리를 살렸네. 그렇게 되었소. 그러면 내 이제 갈 길 가도 되겠소? 무슨 소리를, 생명의 은인을 이리 그냥 보내어도 되겠나? 내 못해도 술 한 잔은 사야겠네. 두목은 덕만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다른 산적들도 덕만이에게 사과하며 감사 인사를 표했지요. 내 이름은 돌석이라고 하네. 자네를 털어먹으려고 했던 것은 용서해주게. 대신 내가 거하게 한 잔 살 테니 따라오게. 돌석이라고 칭한 산적은 친히 덕만이를 데리고 소굴로 돌아갔습니다.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 잡은 화전촌이었습니다. 돌석은 초라한 초가집으로 데려가서 큼지막한 술 항아리를 꺼내었지요. 그리고 세숫대야 같은 그릇을 덕만이에게 내밀더니 술을 콸콸콸 따랐습니다. 딱 봐도 자네가 어린 것 같으니 내가 이제 형님 하겠네. 아우, 술 한 잔밖에나. 알겠습니다. 저도 형님 술 한 잔 드리지요. 수덕과 돌석은 술을 나눠받고 쭉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짜르르한 게 뜨끈한 불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뱃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헌데 형님은 도대체 어쩌다가 산적질을 하게 된 겁니까? 산적질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나. 헌데 사정이 너무 어려워 뾰족한 수가 없었다네. 최근 한양의 권세가 장대감이 수탈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대감의 횡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견디지 못하여 산으로 도망쳤지요. 일부는 화전민이 되거나 그럼에도 배를 채우지 못하면 이렇게 산적이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요새 한양은 옛날 한양하고 다르다네. 장대감이 내놓으라는 돈을 마련하느라 다들 아주 뼛속까지 털어먹으려고 든다네. 그렇습니까? 자네도 소를 팔러 한양장터에 간다고 하지 않았나? 내 충고하니 그냥 돌아들 가시게. 덕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형님, 정 먹고 살기 곤란하면 저와 함께 고향에 같이 내려가는 건 어떻소? 형님의 성격을 보아하니 산적질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네만 여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나만 도망갈 수는 없네. 에이, 꿀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한 잔 더 받게. 돌석은 그러면서 덕만이의 잔을 다시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둘은 허심탄회하게 술을 나누다가 늦게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돌석은 덕만이를 데리고 한양 근처까지 바래다 주었지요. 그러면 소들 잘 팔고 무사히 고향으로 내려가게나. 고맙소 형님. 부디 형님도 무탈하길 빌어요. 덕만이는 곧바로 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헌데 거래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글쎄 소값을 아주 후려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골뜨기인 덕만이가 생각해도 이건 완전 날로 먹는 신보였지요. 소 6마리에 12냥이라니. 그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요. 얼씨고 12냥이면 잘 쳐졌는데 뭔 소리인가? 요새 한양 살림을 몰라서 그러나 본데 이게 맞는 값일세.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6마리면 못해도 30냥은 받아야 하오. 마음에 안 들면 썩 꺼지게나? 헌데 한양 어딜 가도 그 돈 못 받을 걸세. 대체 왜 이리 인심이 사나워진 것이오? 에휴, 장대감 그 악당이 재물이란 재물을 모두 걷어가는데 소파리들이라고 무사하겠나? 자네도 그쯤하고 돌아가게. 그 값에 소를 팔 수 없었던 덕만이가 터덜터덜 돌아갈 때였지요. 벼랑간 포졸들이 몰려와서는 덕만이를 붙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오? 그 장대감께서 곧 잔치를 벌이신다. 하여 소가 좀 필요하다고 하시니 잔말 말고 내놓거라. 아니 팔려고 가져온 소를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허나 포졸들은 기어코 덕만이의 소를 모조리 가져갔답니다. 그야말로 산적보다 더한 놈들이었지요. 덕만이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답니다. 그때 누군가가 덕만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고개를 돌렸는데 누군가 곱상한 선비가 덕만이를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이럴 수가 다름 아닌 옥주였지요. 이게 누구야? 옥주가 아니야. 이렇게 보니 영락없이 고상한 선비로고. 거참 오자마자 날 찾아오라고 하였건만 어찌 경거망동하여 횡액을 당하셨는가?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천지신명이 도운 것이 틀림없네. 옥주는 아주 점잖게 위로하였지요. 누가 보면 영락없이 청년 선비였답니다. 덕만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알려주었답니다. 그러자 옥주는 길바닥에서 이럴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마저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었지요.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거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집에 돌아온 옥주아 씨는 보는 사람이 없자 말투까지 여리여리하게 바뀌었지요. 옷까지 치마저고리에 댕기머리를 하니 아주 천상 여인네가 따로 없었답니다. 사실 제가 남장을 하고 있었던 이유도 다 장대감 그 못된 작자 때문이에요. 옥주아 씨의 집안도 한때 한양의 명문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허나 장대감이 매관매직과 비리로 높은 자리를 꿰차면서 임금님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차례로 제거하였다는 것이었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옥주를 첩으로 들이겠다고 눈독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장대감이 절 노리고 있으니 바깥에 함부로 다니지도 못한답니다. 하여 부득이하게 남장을 하고는 이렇게 장대감과 맞설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모으는 중이었지요. 아니, 장대감 그자는 고관대작이면서 왜 이리 민폐랍니까? 나란 일에나 힘쓸 것이지 뭔 재물을 이리도 탐한대요. 욕심 많은 자가 권력을 쥐었으니 오죽하겠어요. 이러다 나라가 아주 기우는 게 아닐까 걱정스럽기만 해요.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졌고 탐관오리들이 큰 소리를 떵떵 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타락한 관리들에게 아첨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지요. 덕만이의 소를 강탈해간 포졸들도 장대감의 잔치를 명목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통탄할 노릇이죠. 하여 옥주아 씨는 장대감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할 증자를 모으는 중이었지요. 조사한 바로는 장대감은 지금까지 저지를 비리와 뇌물을 기록한 문서를 안방 금고에 숨겨두었다고 해요. 이에 장대감의 경계가 흐트러지는 환갑 잔칫날에 걸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아주 통쾌한 작전이군요. 헌데 걱정거리가 있어요. 누가 감히 삼엄한 장대감 댁을 쳐들어가겠어요? 다들 장대감이 두려워서 고개도 못 내미는 상황이에요. 말씀만 하시오. 제가 도와드리지요. 그리고 이번 일에 한몫할 동료도 좀 데려오겠습니다요. 어머, 그 말이 참말인가요? 어디서 그런 친구를 사귀셨나요? 덕만이는 빙긋 웃을 따름이었지요. 장대감의 잔칫날 다시 모이기로 약조를 나눈 후 덕만이는 곧바로 돌석이가 있는 소굴로 달려갔답니다. 덕만이의 말을 들은 돌석이는 당장이라도 장대감의 저택으로 쳐들어갈 기세였지요. 하여 옥주아 씨와 한양의 백성들 그리고 산적대를 이끄는 돌석, 여기에 촌뜨기 청년 덕만이가 연합하여 잔칫날 밤에 모였습니다. 장대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는 풍악이 흐드러지게 울려 퍼졌습니다. 탐관오리들의 낄낄거리는 목소리와 기생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함께 들려왔답니다. 백성들은 끼니를 구하지 못해 산의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토죽을 만들어서 배를 채우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이야 말로 본때를 보여줄 때입니다. 이놈들, 하늘이 용서해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자, 이제 움직이죠. 더 이상 참을 때가 아니에요. 옥주아 씨의 호령의 의병들은 장대감 댁에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대문을 열어 제끼자 분노한 백성들이 물밀리듯 쏟아져 들어갔지요. 웬 놈들이냐? 이 버러지 같은 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장대감은 그런 모습에 극대노하며 사병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양민들의 고열을 빨았는지 장대감 댁 사병들의 수는 끝도 없었습니다. 덕만이와 돌석이 그리고 옥주아 씨까지 나서서 싸우는데도 점점 밀리고 있었지요. 덕만아우, 이거 정말 끝도 없구만. 형님, 조금만 더 견딥시다. 여부 있겠나? 혹시 내가 쓰러져도 대의를 위해 싸우다 죽은 것이니 너무 슬퍼 말게. 사병들이 너무 많으니 이러다가 의병들이 전멸할 것만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덕만이가 갑자기 손가락을 입에 대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응? 이게 웬 울음소리야? 갑자기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덕만이와 돌석이와 마주쳤던 상군 호랑이였지요. 호랑이다. 아니 이놈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게냐? 사람 살려. 이건 미친 짓이다. 도망가자. 호랑이는 그 큰 발톱으로 사방을 마구 휘저어댔지요. 그러다 사병들이 창칼로 찌르면 날쌔게 피해서는 다시 덤벼드는 것이었습니다. 날래기가 호랑이처럼 재빠르니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죠. 참, 호랑이니까 재빠를 수밖에요. 어쨌든 그렇게 호랑이가 날뛰기 시작하자 사병들의 기세는 대번에 꺾여버렸습니다. 이들은 창과 방패를 내던지고 달아나고 말았지요. 이놈들 놓아라. 나는 이 나라의 고관대작이란 말이다. 고관대작이면 대작답게 나란 일에나 힘쓸 것이지. 대감은 어찌하여 재물에만 눈에 어두우셨소. 이게 다 사필규정이니 여러 말 말고 오라를 받으시오. 그렇게 장대감은 의병들 손에 붙들려 꽁꽁 묶여버리고 말았지요. 그 사이 옥주아 씨는 장대감의 사랑채를 뒤져 비리의 증자를 모조리 찾아냈답니다. 그 뒤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옥주아 씨는 모든 증거를 깡그리 조정에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숨죽이고 있던 양심적인 벼슬아치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하여 장대감과 그 무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큰 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수계 장대감은 나라를 어지럽게 한 죄를 물어 사약을 받고 말았지요. 한편 장대감을 물리친 사람들에는 마침내 복이 찾아왔습니다. 돌석과 그 산적들은 죄를 용서받음과 동시에 장대감에게 빼앗긴 농토를 상으로 받아 다시 한번 밭을 일구게 되었지요. 옥주아 씨의 집안도 그간의 서름을 떨치고 다시 명문가로 돌아왔답니다. 여기 빼앗겼던 소예요. 그리고 쌀도 50석을 실어뒀어요. 이럴 수가. 소만 돌려줘도 감지덕지인데 거기다 쌀을 이렇게나 많이 주는 것입니까? 이거 아주 땡 잡았는걸요. 그러게요. 거기다 아주 어여쁜 색시까지 얻었으니 덕만 씨는 아주 땡 잡은 것이에요. 새색시라니요? 덕만이가 어리둥절해하자 옥주아 씨는 활짝 웃으며 덕만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색시란 바로 옥주아 씨였답니다. 어차피 가문에 돌아가봐야 얌전히 시집을 가는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럴 바엔 제가 사모하는 사람이랑 맺어지고 싶었답니다. 어이구, 이거 제가 땡 잡은 게 아니라 아씨가 땡 잡은 것 같은데요. 그리하여 덕만이는 소에다 쌀 그리고 어여쁜 새색시인 옥주아 씨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답니다. 이후 덕만이는 100년을 해로하며 옥주아 씨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말에 이르길 선자는 천보지이복하나 불선자는 천보지이와라고 하였습니다. 착한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으나 악한 사람에겐 반드시 그 대가가 뒤따른다는 말이지요. 덕만이는 비록 두매산골 촌뜨기 청년이었지만 스스로 착한 사람을 돕고 사악한 장대감과 맞서 싸웠으니 마침내 하늘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되새겨 늘 선한 마음씨를 가까이에 두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